우리나라는 5,1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이고, 그리고 약 2천만 가구가 한국의 가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천만 가구를 주택수로 쪼개를 보면은 이렇게 표가 나오고요. 현재 2018년 말 기준이 가장 최신 통계인데, 2018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1998만 가구, 약 2천만 가구가 있죠. 그리고 이 외국인 가구가 약 60만 가구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총 2060만 가구 정도가 있는데, 2060만 가구를 위해서 집이 있는 거고요. 집은 약 2100만 채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무주택 가구가 880만 가구 정도 되고요. 그리고 1주택인 가구가 815만 가구 되거든요. 그래서 무주택과 1주택 가구가 1700만 가구 이상을 형성하고 있어서 대부분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택이 두 채인 가구가 220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아파트가 두 채거나 아니면 뭐 단독주택 한 채랑 아파트 한 채이거나 이런 분들이 저희가 말하는 다주택 가구인데, 주택이 딱 두 채이신 분이 220만 가구이고요. 그리고 세 채 이상, 평균적으로 세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의 평균 주택 수를 계산해 보면은 약 6채 정도 되거든요. 이 그림이 우리나라 임대시장도 설명을 하는데, 3주택 이상 가구가 본인 거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를 공급하고 있는 게 한국의 특징이죠. 최근의 트렌드는 다주택 가구에 대한 정말 가열찬 조세이죠. 그래서 최근은 규제 일변도인데, 2013, 2014에는 다주택 가구들이 집을 여러 채 사줘야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주택 가구들한테 양도소득세 100% 감면해주겠다, 이런 정책들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2017년 말부터 서울을 포함해서 투기과열 지역 안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매하게 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라는 거를 쓰게 되고요. 이번 달 27일부터 저희가 알고 있는 청약조정지역에서는 가액에 상관없이 주택을 구매하게 되시게 되면 이 자금조달계획서라는 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현금이 얼마 있고 대출이 얼마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입주할 예정인지 아니면 임대를 줄 예정이다, 이런 걸 쓰게 되어 있거든요. 국토부의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자금조달 계획서 상에 전세 끼고 집을 사서 이거를 임대를 놓겠다, 이렇게 체크하신 사람은 다 투자 수요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정 지역이 조정 지역이 되고 투기과열 지역이 되고 하는 그 모든 기준이 뭐 몇 가지가 있지만, 그 데이터는 자금조달 계획서로 걷고 있는데, 이 자금조달 계획서가 이번 달 말부터 조정지역 전부 모든 가격을 대상으로 쓰도록 확장이 되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하시게 될 때는 이제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구매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발표했던 그런 표 중에 하나인데요. 녹색으로 표현한 거는 전세 끼고 집을 산 사람의 비중, 회색으로 표현한 거는 대출 끼고 집을 산 사람의 비중이거든요. 그런데 2018년 1, 2, 3월 달이나 18년 7, 8, 9월 같은 경우에는 저런 비중이 굉장히 치솟는데요. 그러니까 보증금 승계 비중이 막 60, 70%씩 가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은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린 거고, 실제로 주택 가격도 저 시점을 전후로 굉장히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거든요. 고가주택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투자 수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고가주택으로 갈수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더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로는 강남 4구의 주택 거래의 70%가 전세 낀 보증금 승계 거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자가율이 높고 자기 주택을 많이 사는 지방 광역시로 갈수록 저 갭 투자 비중이 낮아들고요. 투자 수요가 높을수록 저런 갭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이런 보증금 승계하고 주택을 구매하는 게 주택 가격이 상승한 지역에 나타나는 거의 일관된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그런 규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걸 잘 잡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에 큰 골자 중에 하나는 세금을 강화하는 거고요. 부동산 관련한 세금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2주택 가구가 220만이고 3주택 이상 가구가 80만이 합치면 30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이 300만 가구들에 대해서는 조세가 전폭적으로 강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세금 제도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요. 특히 부동산은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서 세금을 내거든요. 취득 단계부터, 그리고 보유 중에, 그리고 처분을 할 때, 이런 보유 부담을 느끼는 분들일수록 주택수를 좀 줄여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를 하면서 조세제도 강화에 한 꼭지가 가는 것 같고요. 결국 부동산은 수요 공급으로 풀리는 건데요. 자연스럽게 주택 공급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택 공급은 지금 현재 정부는 수도권에만 127만 호의 주택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95%가 또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호하는 단지형 아파트들 중심으로
127만 원가 공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는 형태로 유동성 통제를 조금 하고 있는데 대출 규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안정화가 왜 당장 안 되냐 이런 질문들을 저도 많이 받는데요.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집을 산 제 입장에서는 이 전세금이 금융기관 차입금이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개인 간의 상호 간에 의한 사적 금융과 똑같아서 제가 은행에 돈을 빌릴 때 제 전세 끼고 집을 산 그런 부분이 제 대출 한도에 영향이 없거든요. 이 중에 이제 두 개가 공급과 그 다음에 조세제도 관련한 게 이제 시장 안정을 위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대 중반 정도가 됐을 때는 그런 안정기가 찾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 곱슬머리분은 소유주고 이 사람은 전세 끼고 집을 사서 이 금발머리분한테 전세를 줬어요. 전세 4억에. 주택 가격은 7억이고요. 근데 이 금발머리분이 전세 4억이 자기 돈인데 자기 자본으로 4억을 들어있는데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분이 전세 대출 80%를 받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3억 2천의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이 3억 2천을 가지고 뭘 했냐면은 주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주식을 잘 모르니까 부동산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동네 다른 집을 사면 되는데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서대문구로 넘어가 가지고요. 서대문구에 있는 25평 아파트를 보니까 매매가가 9억 5천인데 전세가 6억 5천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럼 나도 전세 끼고 집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집은 소유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서는 전세입자가 되는 거고 요 집은 소유주가 되거든요. 근데 이 집의 임차인 이 흰색 머리 이분도 전세 6억 5천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도 집을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게 유리하냐고 생각해 보니까 마포쯤 가가지고 14억 정도 되는 이제 신축 그런 아파트를 전세 9억을 끼고 자기 자본 5억으로 사면 되는 게 더 유리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분도 전세 대출에다가 자기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5억을 마련한 다음에 전세 끼고 집을 샀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매매 케이스이고요. 이런 분들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낼 때 어떻게 내냐면은 자기 자본 3억 원, 신용대출 2억 원,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 9억 원 이렇게 해서 14억짜리 집을 사는데 그다음에 임대 목적으로 살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1주택이지만 1주택 갭 투자라고 해서 국토부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은 투자 수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임차인 소유주가 서로 막 초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그런 움직임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전세 대출을 받으면서 사다 보니까요. 현재는 회색으로 표현한 전세 대출의 증가 속도가 더 크고요. 전세 대출은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사는 추이가 작년, 재작년에 많아지면서 지금 유동성의 근간이 전세 대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집을 살 때는 유동성이 필요한데 그 유동성이 어디서 오냐를 봤을 때 현재는 전세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택 가격이 이렇게 굉장히 앙등했던 그런 기간에는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형태의 정책들이 발표가 되었었고 그리고 그런 발표가 되고 나면은 또 상당한 기간 동안 주택시장 안정이 이루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저를 깔고 있는 거는 주택 가격이 이제 계속 우상향 해왔다는 거죠. 공급이 없었고 유동성이 충만했고 그리고 세제 혜택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기저에 작동을 한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은 좀 나무들에 해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뭇가지를 치는 형태의 정책보다는 그 기저를 건드리는 형태의 정책들이 나와줬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게 지금부터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특징인 것 같고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점점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이 조금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는 게 요즘에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710 부동산 정책이란 이름으로 발표는 됐는데요. 이거는 이름만 부동산 정책이지 사실은 완전 조세 제도를 뒤엎는 형태의 정책이고요. 그래서 취득 단계도 종전 대비 2배나 3배 이상의 취득세를 내도록 바뀌었고요. 그리고 보유 단계도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그거를 진짜 보유하기에 부담이 될 만한 수준으로 보유세를 높였다는 거 이런 부분이 큰 이슈이고요. 그리고 처분 단계 양도세 역시 단기 양도세는 70%이고 그리고 최대 내년 6월 1일부터는 전체 매각 이익에 대해서 최대 82.5%까지 세금을 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런 변화로 인해서 2021년 이후부터는 부동산이 자산시장의 일부라면은 그런 자금 흐름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좀 가기보다는 다른 시장으로 갈 만한
가능성이 종전보다 넓어졌다는 게 이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의 골자이고요. 8.2 부동산 대책과 9.13 부동산 대책을 거치면서 민영주택이 가점제가 100%로 변해버리게 되거든요. 그 생애 최초 주택 85제곱미터 이하가 100% 가점제로 바뀌다 보니까 그거가 30대나 40대는 50점 넘기기도 쉽지 않거든요. 올해 들어서 비로소 이 청약제도에 대해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청약제도가 많이 개편되기 시작해서 이 민영주택, 특히 공공주택이랑 민영주택이랑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라는 이름이 이 생초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가지고요. 기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공공주택 분야에만 있었는데요. 9월 2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추가가 됩니다. 민영주택 중에서도 맞벌이나 등등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보다 140% 정도 되는 그런 맞벌이 가구라 하더라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하면은 기존 주택을 전세 끼고 갭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신기주택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 127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이 올해 5월 정도 되니까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본 청약 받을 때는 엄청난 공급 물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다 분양가 상한제거든요. 청약 공급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인기가 좀 많아지게 되면서 지금 3기 신도시라든가 등등에 대한 인기가 치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이런 대응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개념상 710 체제라고 타이틀을 달았는데 710 체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10 체제에서는 9억 미만 아파트, 9억 미만 아파트에 실수요이신 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염두에 뒀던 그런 지역이 단기간에 너무 특별하게 그냥 너무 막 가열차게 올라간 것만 아니라면은 주택을 구입하시더라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15억 초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투자 수요가 집중됐던 지역이기도 하고 조정 가능성이 조금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수요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두 채, 세 채 이렇게 사는 게 자산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택수를 늘리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뭐 평형대를 넓히거나 아니면은 뭐 입지가 더 좋은 지역으로 가거나 이런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조세제도는 굉장히 강화가 되었지만 대부분 다 2주택 이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세금 규제를 그렇게 강화하지 않는다는 거를 꼭 유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대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장 지금 내가 주택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청약제도나 이런 거에 열심히 도전하시면서 주택 취득 기회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노력하고, 그리고 꼭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많은 방식으로 자산을 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주택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그 다음에 21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을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강연이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힐스캐스팅에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그 더보기를 누르면은 밑에 이벤트 페이지로 가는 URL이 나오거든요. URL을 누르시면은 문제가 나오는데요. 문제는 10월부터 민영주택에 신설되는 특별공급 제도는 그리고 힐스캐스팅 이벤트는 11월 8일 일요일까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꼭 응모하셔가지고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11월 9일이고요. 힐스케이팅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 메뉴를 통해 가지고 발표를 하니까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